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조사론 기출에도 키워드 55번 관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하는 거죠. 최근 10년간 두 문제가 출제되어서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사론을 공부하고 있으니 관찰법 정도 또 확인하고 넘어가면 나쁘지 않잖아요. 자, 관찰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직접 관찰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관찰법이라 그러죠.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라는 거죠.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비언어적인 행동들도 자료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장기간에 걸친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요. 조사 대상자의 행동이 발생하는 현상에서 즉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많이 반영되는 것처럼 아이들이 부모에게 하는 행동이라든지 강아지가 하는 행동, 이것들도 직접 관찰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는 거죠. 자연적 환경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실에서 실험 설계를 한다라는 것은 외생 변수를 충분히 통제 집단을 통해서 외생 변수를 통제할 수가 있지만, 이거는 일상생활에서의 관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관찰하는 당시에 의도하지 않게 어떠한 사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할지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외생 변수를 통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량화에 어려움이 있어요. 관찰법은 관찰한 그것을 내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가, 어르신이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을 하는데 1인 가구 홀로 사는 어르신이, 독거 어르신이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 과정에서 부정적인 표정을 몇 번 했느냐, 이런 것들을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부정적인 표정을 몇 번 지었는지 이거를 계량화한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죠. 어느 정도 해야 인상을 찌푸려야 부정적인 표정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죠. 계량화를 하더라도 빈도나 백분율 정도 계량화를 하더라도 어르신이 한 30% 정도는 한 부정적인 표현이었어, 아니면 8번 정도가 부정적인 표현을 지었어, 이렇게 빈도나 백분율 정도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찰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될 수가 있죠. 어떤 표정이 긍정적인 거야? 어떤 표정이 부정적인 거야? 이것은 관찰자의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관찰법의 유형입니다. 조직적 관찰과 비조직적 관찰이 있어요. 조직적 관찰이라는 것은 누구를 우리가 관찰할 것인지, 무엇을 관찰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 방법이 사전에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사전에 표준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을 조직적 관찰이라 그러고, 비조직적 관찰은 그런 대상이나 내용이나 방법, 이러한 것들이 표준화되지 않았을 때는 비조직적 관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관찰법의 통제 또는 구조화, 체계화의 여부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자연적 관찰과 인위적 관찰이에요. 자연적 관찰은 우리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 아동이 무엇을 사고 싶어 하는지를 직접 우리가 매일 시장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그가 어떤 것을 사는지를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자연적 관찰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외생 변수가 작용할 확률도 크고, 또 갑자기 비가 와서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이 실험실을 마치 다양한 물건들을 진열해서 시장처럼 꾸민 다음에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볼까? 이것이 인위적 관찰이죠. 상황이 인공적인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자연적 관찰과 인위적 관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이에요. 관찰 시기가 행동 발생에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이죠. 직접 관찰은 이 아이가 무엇을 사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직접 관찰이 되겠지만, 어떤 제품들이 나중에 가서 그날 모든 아이들이 다 이용한다면 나중에 가서 가장 많이 팔린 게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간접 관찰이 되겠죠. 이처럼 관찰 시기가 행동 발생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장면을 우리가 관찰한 것인지, 그가 했던 그 뒤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나중에 관찰할 수도 있죠. 무엇이 많이 팔렸는지, 이런 것.
공개적 관찰과 비공개적 관찰은 응답자가 관찰 사실을 아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가 지금 관찰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공개적 관찰과 비공개적 관찰로 나누고요. 인간 관찰과 기계 관찰로 나눕니다. 기계 관찰이라는 것은요,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가 뭘 보냐면 제 동공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뭔가를 얘기할 때 동공이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 몇 번 확대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 혈압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아니면 거짓말 탐지기, 이러한 기계를 이용해서 관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이 직접 관찰을 할 수도 있지만 기계가 그러한 관찰을 대신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찰 도구가 인간인가 기계인가 여부에 따라서도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찰도 상당히 재미있겠죠. 제가 관찰 연구는 해본 적이 없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기대만 있습니다. 20일에 출제되었던 기출 문제에서의 제시된 지문을 살펴보면요. 관찰법은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면 의식의 파악이 어렵다.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든지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하기가 용이하나 내면적 의식의 파악은 어렵다라는 거죠. 무엇을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은 관찰을 통해서 나오진 않죠. 그죠? 관찰법은 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즉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인상을 찌푸렸으면 인상 찌푸림 한 번, 이렇게 바로 자료 수집이 가능한 거죠. 관찰은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이 용이합니다. 몇 번 화를 냈는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관찰은 조사 반응성에 의해 피관찰자의 행위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조사 반응성, 자기가 관찰 대상인지, 그죠? 공개적 관찰인지 비공개적 관찰인지에 따라서 반응성도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반응성에 의해서 피관찰자의 행위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나는 관찰되어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대한 바른말, 옳은말, 도덕적인 행동을 하겠죠. 그런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관찰은 장기간 종단 분석이 가능하다. 관찰자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사한 내용은 동일한 언어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하면 동일한 언어로 표현하시면 좋지, 유사한데도 그것을 다 일일이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나중에 분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자, 20일에 출제됐던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관찰을 통한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관찰자에 의해서 자료가 생성된다. 피관찰자는 관찰 대상자이거든요. 대상자에 의해서 자료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생성된다라는 것은 뭔가 코딩화하고 부호하는 거예요. 이것이 관찰 대상자에 의해서 코딩화되고 부호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관찰자가 하는 거잖아. 지금 한번 관찰자가 체크하는 거죠. 관찰자가 체크함으로써 자료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관찰자에 의해서 자료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관찰자에 의해서 자료가 생성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언어적 상황의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관찰은 비언어적 상황의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네요. 81% 정답 높죠.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자료를 수집하는 그 상황에 대한 통제는 어렵습니다. 왜? 외부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면적 의식의 파악이 용이하다. 내면적 의식 마찬가지 어렵습니다. 내면적 의식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이처럼 내면적 의식의 파악은 오히려 심층 면접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히려 내면적 의식의 파악이 더 용이하겠죠. 수집된 자료를 객관화하는 최적의 방법이다. 자, 자료를 객관화하는 최적의 방법은 뭐예요? 계량화의 방법을 쓰는 양적 조사죠. 양적 조사. 양적 조사가 오히려 객관화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관찰은 이것을 계량화하는 것도 어려워요. 계량화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화하는 최적의 방법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16회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보죠. 관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위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즉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맞지요? 관찰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게 웃는 표정이야, 어느 게 짜증난 표정이야, 주관적이죠.
비언어적 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다. 비언어적 행동에 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죠. 서베이에 비해 자료의 계량화가 쉽다? 아니죠. 계량화가 어렵죠. 서베이 자체 같은 경우는 설문 문항에 보기 1, 2, 3, 4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코딩하면 바로 계량화가 돼요. 그러나 관찰법은요, 그것의 의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면서 계량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의 계량화가 어렵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질적 연구나 탐색적 연구에 사용하기 용이합니다. 관찰법은 아무래도 질적,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한다라고 계량화가 아니라 질적 조사로 활용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왜 틀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은 자연적 환경에서 외생 변수의 통제가 용이하다? 아니죠. 외생 변수의 통제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죠. 어렵다. 자연적으로 관찰하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생 변수의 통제가 어렵다. 관찰법은 관찰 내용을 수량화하여 일반화하는 것이 용이하다. 관찰 내용을 수량해서 일반화하는 것은 양적 조사가 더 맞고, 관찰법은 관찰 내용을 수량화해서 일반화하는 것이 용이하다가 아니라 오히려 어렵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음료수 선호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일반 슈퍼마켓의 불특정 소비자의 음료수 구매를 관찰하는 것은 인위적 관찰인가요? 아니요. 그냥 슈퍼에서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죠. 관찰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찰 대상을 한 명이 여러 번 관찰하는 건 아니에요. 한 명이 여러 번 관찰하면 어차피 비슷하게 체크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느냐? 내용 분석도 마찬가지고 여러 명이 동시에 관찰해요. 동시에 관찰한 다음에 그 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치하는 정도가 몇 프로이냐, 이것에 따라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여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관찰은 익명성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라는 장점이 있다. 관찰은 내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이 일반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관찰인데,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익명성이 제한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뭐는 관찰자가 관찰 대상자의 활동에 참여하여 관찰하는 것, 직접 참여해서 관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참여 관찰이라 그래요. 참여 관찰이라고 하죠. 관찰 조사의 뭐뭐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여 기록한다. 우리가 연구에서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이냐 해석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지를 적을 때에도요, 아이가 여기 와서 막 산만하게 막 책상 위로 넘나들고 막 이래요. 그래서 보고서를 이렇게 했어요. 이 아이는 상당히 산만한 아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산만한 게 관찰인지 해석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지를 적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아이가 상담 내내 책상을 넘나드는 것을 봤을 때 산만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예요? 넘나드는 것. 해석은 뭐예요? 산만하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여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일상적인 환경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뭐예요? 자연적 관찰이라 그래요. 인위적 관찰과 자연적 관찰이 있었는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자연적 행동을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 관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관찰법은 서베이, 설문지에 비해 자료의 계량화가 쉽다? 아니죠. 반대죠. 서베이가 관찰법에 비해서 계량화가 쉽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관찰법은 관찰자가 직접 자료 수집의 도구가 됩니다. 내가 관찰하는 사람이 내가 바로 체크하기 때문에 내 자체가 자료 수집의 도구가 되는 거죠. 내 눈이, 내 느낌이 이런 거죠. 관찰법은 관찰자가 개인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 관찰법은 관찰자 개인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가 있죠. 저 사람은 지금 좋아하는 거야? 저 사람은 지금 싫어하는 거야? 이러한 것들이 내 느낌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어떤 감정들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키워드 55번 관찰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찰을 함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고 단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키워드 55번 관찰법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